아이젠하워 장군은 어렸을 적 카드게임을 즐겼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카드게임을 할 때 연속으로 여러 번 최악의 카드를 잡자 그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머니는 카드를 내려놓고 놀기 원한다면 카드의 좋고 나쁨을 떠나야 한단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패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어떤 패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구해야 한단다 라고 말해주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삶의 도전들을 맞이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죠. 여기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반기문 총장까지 포함해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정치, 경제 리더들, 노벨상 수상자들,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을 다수 배출한 하버드대의 교육 이념과 정신은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할 때 꼭 언급되곤 하는데요. 이 학교 출신 성공 인사들의 인생 교훈을 모아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버드의 지혜 수업이란 책인데요. 78가지 유명 인사들의 일화와 우화, 사례를 들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23대 하버드 대학 총장인 코넌트는 하버드의 교육 철학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의 명예는 학교 내 건물과 학생 수가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며 드러나는 한 세대의 수준에 있다 라고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이 철학이 바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감성지능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는 교육 방침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버드대 출신의 성공한 이들이 찾아낸 인생의 깨달음이 무엇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완벽한 인생은 환상일 뿐이다. 어느 조각가는 어떤 일이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완성한 조각은 누가 진짜 사람이고 어느 것이 조각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감탄을 자아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각가에게 사신이 찾아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각가는 죽음이 매우 두려웠다.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자기와 똑같은 조각상 11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신이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11개의 조각상 사이에 숨었다. 12명의 똑같은 사람을 보고 사신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진짜 조각가를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는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리 없으며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진짜 사람을 찾지 못해 결국 사신은 조각가를 데려가지 못했다. 천국에 돌아간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 똑같은 사람이 12명 있는데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신을 가까이 부르더니 속삭였다. 사신은 반신반의하며 하나님께 물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사신은 다시 조각가의 방에 와서 외쳤다. 이 조각상들은 완벽해 보이지만 여기에 약간의 결점이 있구나. 그러자 완벽을 추구하는 조각가는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깜빡 잊고 뛰쳐나와 따졌다. 결점이라고요? 아니, 결점이 어디 있다고? 드디어 잡았다.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 곧 결점이다.
세상은 물론 천국에도 완벽한 것은 없다. 이제 가자. 죽을 때가 되었다. 사람은 완벽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자아실현 과정에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금에도 순금이 없고 세상 만물도 완벽한 것 자체가 없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완벽함의 추구는 아름다운 환각일 뿐 좋은 이상이 아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꿈꾸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완벽으로 직통하는 길이란 없고 결함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세상에 완벽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가? 완벽을 바라면서 어떻게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면 결국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다. 완벽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오히려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팔이 부러진 비너스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결점을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라진 팔 때문에 비너스는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진흙 위에 핀 수련을 보며 그 고결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그러나 진흙이 없으면 수련은 고결함과 아름다움의 빛을 발할 수 없다. 이렇듯 결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할 때 결함은 이점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세상의 본질적인 법칙과 달리 완벽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 완벽 추구가 심리적 불균형을 가져오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부른다.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다 오히려 값진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중국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각박하면 친구가 없다라는 옛 교훈이 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에도 결점이 있게 마련이다. 완벽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을 계속 진행하며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힘쓸 필요가 없다. 시작 단계부터 완벽만 추구한다면 오히려 완벽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젊은 크리스토 라이언은 뛰어난 건축 설계로 대중의 인정을 받아 윈저시 청사 설계 작업을 맡게 되었다. 그는 공학 지식과 풍부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의 홀 천장을 기둥 하나로 지탱하게끔 설계했다. 1년 뒤 시청사가 완공되어 갈 즈음 시청 고위관리가 공사 진행 현황을 검수하러 왔다. 그는 기둥 한 개만 설계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천장을 기둥 하나로 버티는 것은 위험하니 기둥을 몇 개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 라이언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디자인은 흠잡을 데가 없으며 기둥 하나만 사용해도 홀 전체를 튼튼히 받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시청 고위 관리에게 면밀한 공학 설계를 설명하며 기둥을 추가하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시청 고위 관리의 눈에 고집으로 비춰졌다. 그는 기둥을 더 설치하지 않으면 법정에 서야 할 거라고 라이언을 압박했다. 라이언은 어쩔 수 없이 홀 둘레에 4개의 기둥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윈저시 청사가 완공된 지 300년이 지난 20세기 후반 천장을 보수하게 되면서 라이언이 추가로 세운 기둥의 비밀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원래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 4개의 기둥을 천장에서 약 2mm 정도 떨어뜨려 놓았던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가들과 관광객이 이 신기한 기둥을 보기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윈저시청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비웃은 건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더불어 라이언이 중앙의 원기둥 꼭대기에 남긴 글도 유명해졌다. 진리와 자신감은 단지 하나의 기둥만을 필요로 한다. 현재 크리스토 라이언에 대한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몇 가지 자료에 남긴 말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100년 뒤 혹은 그보다 더 오랜 뒤에 여러분이 이 기둥을 마주하게 되면 분명 말문이 막히고 입이 딱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후세에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견뎌낸 저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출신 작가이자 철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감 있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스스로 얼마나 격려하느냐에 따라 삶의 법칙도 간단해진다 라고 말했다. 이 명언은 하버드 문화가 되었고 하버드생의 필수 자질이 되었다.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에게 대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자신감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자신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존감을 올려주며 자아를 성장시키도록 돕는다. 과제물이나 시험에서 자기 성취를 얻으면 그만큼 자신감은 올라가고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살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이 의심될 때가 있다.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신을 검증하고 비하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끊임없는 용기를 주자. 꾸준히 훈련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신감도 충만해진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보물은 못 보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성공은 언제나 자신 있게 자기만의 길을 갈 때 열린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이것이 성공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끈기가 성공을 키운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콘스탄스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도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었다. 학교에 다닐 여건이 안 된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돈 벌기가 쉽지 않았다. 먼저 그는 앞마당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반찬값도 줄이고 장터에 내다 팔면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비료를 살 돈이 없어서 야채에 물만 주자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채소 씨앗값만 날렸다. 그 다음엔 오리를 키우면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1,000를 대출받아 오리를 키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염병이 돌면서 오리는 모두 죽어버리고 고스란히 빚만 남게 되었다. 그가 시도한 일들은 이처럼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 한 번은 간신히 중고 트럭을 마련해 석재 공장에 돌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운이 없었다. 2달도 채 일하지 않은 어느 날 밤 산골짜기로 차가 구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골짜기가 깊은 편은 아니어서 한쪽 다리와 한쪽 팔만 부러졌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활로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다. 10년 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는 마침내 한 회사의 총수가 되었다.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은 무려 $3억 넘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험난했던 경험과
놀라운 창업 여정을 흥미롭게 생각했고 언론도 앞다투어 인터뷰했다. 콘스탄스 씨, 당신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떤 힘이 당신을 지탱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콘스탄스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학창시절 선생님께서 그 누구도 어쩌다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개인의 의지에서 나온다 라는 하버드 명언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은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제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가 훨훨 나는 모습은 경이롭다. 그러나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고치로 변화하는 과정을 두려워하고 고치를 깨고 나올 의지가 없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감흥이다. 그 누구도 성공을 쉽게 얻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갈고 닦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꼭대기에 서지 못한다. 꿈을 향해 돌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좌절은 반드시 겪게 마련이다. 그 과정을 견디며 이기고 버텨내야 성공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부단히 노력하고 오랜 시간 인내하라. 그래야만 당신 인생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 권력의 정상에 섰을 때 별 볼 일 없는 평범함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런 자질은 천부적인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이다. 끈기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가장 쉬운 목표조차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성공 법칙은 훗날 하버드 교훈 중 하나가 되었다.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만이 성공의 기회를 배달해준다. 시간 관리의 허점은 용서되지 않는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 세상에서 가장 길지만 짧고 가장 빠르지만 느리고 나뉘어 있지만 가장 크며 가장 무시당하지만 가장 사람을 안타깝게 만들며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작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위대한 것들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정답을 찾지 못했다. 볼테르는 지그시 웃으며 답을 설명했다. 가장 긴 것은 시간입니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가장 짧은 것도 시간입니다. 많은 계획이 시간이 부족해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갈 것입니다. 시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고 또 끝없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있으면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간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후세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히고 위대한 업적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의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시계에는 시간의 발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당신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사를 살펴보면 각종 발명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차가 마차를, TV가 극장을 대신하고 컴퓨터, 레이저 등은 모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인간의 욕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술이 여기에 부응해 발명된 제품들이다.
업무를 단순화하고 이동하지 않아도 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은 시간 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획기적이다.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보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니 유용함을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간의 단축이 이끌어낸 산업 발전이다. 꽉 붙잡을 수도 재창조될 수도 저장할 수도 없는 시간이기에 이용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작용하는 것 같다. 무한대 시간에 비해 사람의 수명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람의 일생은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이지만 사람마다 시간을 쓰는 방법은 다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곧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백발이 되어서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마라. 늙고 쇠약해져 세상을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나간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일만큼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기억하라.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로 시간을 중시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당장 지금과 오늘을 값지게 살아내야 한다. 성공 여부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합리적인 시간 관리 원칙을 세우고 목표에 맞는 시간표를 만들자.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더 알차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목표 없이 생활하면 시간도 그저 목적 없이 흘러가 버린다. 비판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악담은 악취나는 오물과 같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올랐다. 나무를 하다가 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차가운 가을바람에 후두루들 떨었지만 다행히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초가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사냥꾼은 팔에 상처가 있었지만 풍성한 저녁 식사를 차려 그를 대접했다. 다음 날 사냥꾼은 나무꾼에게 잠을 잘 잤느냐고 물었다.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신 몸에서 나는 심한 악취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냥꾼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를 이해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무꾼은 다시 사냥꾼을 만났다. 사냥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아, 상처는 잠깐 아프다가 곧 나았습니다. 그때의 통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제게 한 말은 평생 잊히지 않는군요. 진정한 아픔을 주는 것은 칼이 아니라 악담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지만 악담은 6월의 더위도 춥게 느끼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말로 해를 끼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품행이란 말 한마디나 행실 하나에서 드러난다. 입에서 좋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짜고짜 남을 비난하고 욕하며 어느새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다. 잘못을 지적해 줌으로써 그것을 고치게 되면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타인의 지적이나 질타를 수용한다. 하지만 감정은 상호적이다.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악담과 질타에 우호적 반응을 보일 사람은 없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당신을 영원히 상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지도 모른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인정은 사람에게 위안과 힘을 주고 자신감에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당신이 남을 해치는 공격의 씨앗은 상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튼다. 그 나무가 자랄수록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안 들은 것으로 하라는 말도 억지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스려서 선의를 담은 말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다. 더불어 유익이 되고 유대감은 높아진다. 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필립 박사를 소개했다. 필립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자라며 오늘 실험차 이곳에 왔다고 알렸다. 필립 박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내가 연구 중인 물질로 휘발성이 강해 일단 병마개를 뽑으면 바로 휘발됩니다. 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 냄새만 날 뿐입니다. 제가 병을 열면 냄새를 맡은 친구들은 얼른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됩니다. 말을 마친 필립 박사는 병마개를 뽑고 스톱워치를 꺼냈다. 잠시 후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때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실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립은 유명한 화학 박사가 아닌 일반인이며 이 병 안에는 보통의 증류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교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손을 든 학생들은 서로 쳐다보았다. 방금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은 확실히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학생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자 교수는 이것이 바로 이번 수업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암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필립 박사가 병 안에 냄새나는 화학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믿었고 그래서 그 특수한 물질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심리적 암시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상에는 이러한 암시가 실제로 존재한다. 주변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하품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하품한다. 누군가 계속 기침을 하면 당신의 목도 간지러워지는 기분이 든다. 다른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움직인다. 옆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덩달아 배가 고프지 않던가? 이런 심리적 암시는 잠재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언어와 행동 양식을 자의식이 공감하는 순간 표출되는 것이다. 타인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심리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기에 신체와 정신에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의 잠재의식이 발산되면 잠재 역량이 총동원되어 상황을 진행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재의식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자신을 믿는 긍정의 힘일까? 불가능한 이유일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한 것 같지만 당연히 자기 가능성을 믿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되새김질하듯 자꾸 해줘야 한다. 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위력은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가게 돕는다. 심리적 암시 현상은 우리 삶에서 필수 조건이다. 어떤 암시를 하느냐에 따라 매일 다른 길에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양날의 검으로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느낄 수 있게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도 한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암시를 자신에게 주입하자. 생활의 웃음을 되찾고 자신을 개선할 의지를 길러준다. 초조함에서 벗어나 침착함을 배워라. 마리의 남편은 아프리카 사막의 육군기지에 배치됐다. 남편은 늘 일로 바빴기 때문에 마리는 기지 안의 작은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게 다반사였다. 사막의 지독한 더위, 주민과의 교류 부재, 가족,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부모님께 썼다. 편지마다 그녀는 운명의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했다. 다른 여자들이 대도시에서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자신은 이 무료하고 황량한 곳에서 외롭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해했다. 자신은 이제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으며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전했다.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감옥의 창살로 밖을 바라보았는데 한 명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명은 별을 보았다 라는 한 구절만 적혀 있었다. 전자는 운명의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지만 후자는 운명의 보살핌에 대해 감사한다는 의미였다. 이 편지를 읽고 그녀는 자신의 원망과 근심했던 일들이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스스로 평안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마리는 자발적으로 현지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마리가 겪은 초기의 짜증과 초조함은 멀어지고 삶이 풍부하고 의미 있게 변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매력적인 선인장과 다양한 사막 식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래 언덕에 앉아 사막의 해돋이를 감상하고 사막의 유적지를 연구했다. 주둔 임무를 마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 마리는 사막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과 경험담을 책으로 엮었다. 책에서 그녀는 지금 끊임없는 조바심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내려놓고 원망을 멈추라고 간곡하게 충고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초조함은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불편해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꽂게 하고 불편에서 벗어나고자 전전긍긍하게 만든다. 이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 실망하면서 생긴다. 실망은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된다. 어느 상황에서든 큰 기대를 걸지 말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자. 맨 처음 마리도 사막의 험악한 날씨와 고독한 인간관계가 자신의 삶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사막에 오기 전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전에 없던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이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본다. 행복의 틈새에 끼어있는 불만을 찾아내 부풀린다. 그 이유도 다양하게 가져다 붙인다. 마리처럼 혼자 있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남겨진 사실에 불만을 터뜨린다. 불만의 그림자는 자기 삶의 검은 구름이다. 작은 불만들을 모아 검은 구름은 몸집을 키운다. 그럴수록 자기 삶의 빛은 어둠에 가려지고 주위에 질비하게 널린 기쁨과 소망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종국에는 혼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만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엘리트를 배출하기 위해 의사결정 능력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손실을 계산하는 대신 실패를 딛고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고 하네요. 후회하는 것보다 만회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 거죠.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고, 도전하고 결정했다면 그 실패 또한 이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